번동 시범사업지는 굉장히 좋은 사업성을 보였지만 나머지 2종 땅에서 진행하는 특히나 다세대와 단독의 혼합 비중이 다세대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지역들은 절대로 번동 같은 사업성 기대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기부 체납 비율이 굉장히 높을 걸 예상하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는 얘기 제가 드리는 거냐면 이렇게 갈 수 있는 사업지를 찾던가. 이런 사업지 중에 하나가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렸냐면 노량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안녕하세요.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입니다. 자, 올 하반기 들어오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관리 계획이 수립되는 모아타운 사업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오세훈 서울시장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추진 사업이 바로 이 모아주택 모아타운이다 보니까 2022년 초에 처음 탄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5년이면 아파트까지 입주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이 바로 모아타운이죠. 그런데 사업 발표 후 처음으로 사업 시행과 관리 처분 인가가 난 사업지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번동 시범사업지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나머지 추진 지역들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 사업지도 이렇게 빨리 갈 수 있을 거다. 그러니까 빨리 후보지대에서 빨리 진행해서 아파트 받자. 이런 식으로 아주 많이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 토요일에 제가 재개발 예정지 투자 특별 세미나 진행을 했는데 참석자분 중에 상당수가 이런 질문을 좀 하시더라고요. 지금 투자하면 언제 완료돼서 아파트 받을 수 있느냐, 5년 얘기했는데 진짜로 5년 안에 완료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실제로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1호로 사업 인가가 떨어진 번동 시범사업지의 관리 계획을 한번 낱낱이 분석을 해보고요. 그를 통해서 나머지 후보지와 그리고 예정지들이 어떤 방향으로 또 얼마나 빨리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번동사업지 위치를 한번 보자면요. 주변 지역들이 전부 다 저밀도지구로 둘러싸여 있죠. 이쪽이 이제 남쪽인데 남쪽 방향으로 쭉 우이천이 이어지고요.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4호선 수유역, 도보로는 뭐 한 15분 정도 걸리니까 역세권이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그 덕분에 여기까지는 이제 상권이 전혀 침투를 하고 있지는 않았었죠. 그래서 과거에 사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모아타운 모아주택 시범사업지 선정되기 이전부터 총 5개의 구역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이미 추진하고 있었던 지역들입니다. 자, 서쪽으로 보면 번동주공 5단지 보이고요. 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주변이 워낙 노후된 저밀도 지역이다 보니까 여기 있는 시범사업지 이외에도 모아타운이 2차로 후보지 선정된 지역도 있고요. 또 도심 복합사업,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선정된 지역도 있고, 또 신통기획 재개발, 여기도 이제 도심 복합사업이죠. 또 모아타운 3차까지 주변의 저밀도 지역 중에서 조금이라도 추진 의사가 있는 지역들은 상당히 많이 후보지로 이미 선정이 돼 있는 동네입니다. 또 이런 식으로 후보지 선정이 굉장히 많이 된 동네가 하나가 바로 면목동이죠. 면목동도 시범사업지가 하나 현재 존재를 하고요. 또 가장 많은 후보지가 현재 지정된 데가 면목동입니다. 또 한편으로 서쪽으로 넘어가면 강서구 화곡동 일대, 이 지역도 후보지 선정은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른 이 번동 시범사업지 관리 계획이 최근에 나왔으니까 이 부분을 좀 따져보면 나머지 사업지 분석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관리계획 그 이전에 그 구역계부터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1구역부터 5구역까지 총 5개 구역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진행이 되던 사업지들인데 이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가로정비사업이 진행이 되면 한 개의 단지화로 형성이 되게 됩니다. 모든 모아타운 후보지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그림인데요. 최근에 모아타운의 광역적인 그 설정이 너무 넓어지다 보니까 이제 슈퍼블록 형태로 추진하는 삼전동과 같은 모아타운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일부 구역들이 진행되고 일부 구역이 남게 됐을 때는 한 단지화돼서 형성이 되기는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어떻게 보면 단지화의 가장 핵심이 통합된 지하주차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시범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지로 선정되기 이전부터 5개 구역이 가로정비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속도가 참 잘 맞아떨어진 경향이 좀 있어요. 거기다가 시범사업지로 많은 재정 지원을 또 해줬을 거고요. 또 여러 가지 단계를 건너뛰는 데 있어서 여러 각계각층 전문가가 달라붙어서 그 진행을 도왔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가장 치적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선 계획을 확보를 해서 한 개의 단지, 굉장히 그림이 멋지죠. 이런 식으로 우이천변을 따라서 이제 상당히 많은, 거의 절반 이상의 가구들이 이 천을 통해서 조망을 확보하는 이런 형태로 설계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층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기초에 예상했었던 층수는 한 20층에서 25층, 요 정도가 이제 최고 층수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님께서 가장 먼저 풀었던 규제 중에 하나가 층수 제한이죠, 층수. 그래서 기존의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었던 지역들을 일괄적인 35층 룰에서 벗어나서 50층 혹은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상까지도 건축이 가능하게끔 규제를 완화를 했고요. 기존에는 15층이 최고 맥시멈이었던 2종 일반 주거지역을 이제는 더 이상은 15층 룰을 뚫어버리겠다. 여기 번동 같은 경우에는 35층까지 허가를 해줬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미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었다. 이 부분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2종에서 추진하는 사업지들이 이런 식으로 35층까지 지어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종상향이라고 하는 것을 사업에 명시를 해놨다는 점에서 종상향을 통해서 최고층 35층 정도는 다른 사업지들도 기대할 수 있는 데들이 꽤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조감도를 보면 굉장히 멋집니다. 여기가 이제 전체가 다 코오롱 건설에서 짓게 될 텐데, 이제 아마도 하늘채 브랜드를 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한 개 단지화를 해서 이런 식으로 지어놓게 되면 누구도 여기가 가로정비 사업으로 지어진 단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커뮤니티 시설이라던가 공공공지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나홀로 아파트보다는 훨씬 더 잘 확보되어서 참 환경적으로 봤을 때 살기 좋은 아파트가 될 것이다,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완성된 이후가 아니라 지금 예정지,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이겠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관리 계획을 조금 더 세세하게 한번 뜯어봤습니다. 번동 시범사업지가 여태까지 추진한 경과가 먼저 나오는데, 기존의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무리 빨라도 10년 가까이가 걸렸었죠. 그래서 보통 평균 한 15년 차 정도, 그 정도 돼야 재개발 구역들이 입주를 기대할 수 있는 정도 세월인데, 소규모 주택 관리 계획, 그러니까 모아주택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그 기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을 시켰다. 실제로도 이 인허가 과정을 너무나 크게 단축을 시키다 보니까 많은 사업지들이 짧은 사업 기간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 없앴고요. 추진이 없애버렸습니다. 조합 설립 인가에 대한 동의만 나게 되면 통합 심의를 통해서 심지어 관리처분 계획 인가도 사업 인가와 함께 합쳐버렸다는 거죠. 자, 사업 시행 인가는 건축 심의라던가 환경 영향, 교통 영향 여러 가지 평가들을 거쳐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얼마큼 조합원들끼리 나눠 가져갈 것이냐, 관리처분의 주된 내용까지 다 포함을 해서 한꺼번에 인허가 과정을 끝내버리겠다는 거죠. 이 부분은 상당히 칭찬할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어떻게 보면 공급대책적인 측면에서는 신도시보다도 훨씬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게 이런 구도심에 대한 정비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을 가로막았었던 불필요한 과정들을 싹 생략해 버렸다는 것은 앞으로 이 서울시에 아주 노후된 슬럼화돼 가고 있는 이종 지역들, 토지들의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여줬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과정들을 건너뛰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공사입니다. 공사. 2주 스케줄 잡혀서 2주 할 거고요. 그리고 2주에서 철거하고 착공해서 준공까지 보통 한 36개월에서 많으면 한 40개월 정도, 요 정도를 잡죠. 물론 이제 2주가 딜레이 될 가능성은 좀 있겠지만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준공까지 떨어지려면 사실 이거는 말도 안 되고요. 인허가 과정까지를 보통 한 2년에서 4년 정도 보는 게 맞겠다. 준공까지 됐는데 4년이다? 그러면 이거는 콘크리트도 안 마르고 입주한다는 얘기나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인허가 끝내는 사업 인가까지 관리처분 완료되는 데까지가 한 2년에서 4년이고, 그로부터 한 3, 4년 정도는 추가적으로 잡아야 준공에서 입주까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데 번동 시범사업지는 어떻게 흘러왔냐고 보면, 시범사업지 관리지역 고시한 게 2022년 1월 달이에요. 이때가 바로 모아타운 모아주택 발표된 날이거든요. 그래서 시범사업지로 관리지역 고시가 되자마자 이제 관리계획 수립이 됐고 통합심의까지 바로 통과를 해버렸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요. 그리고 사업시행 인가까지 보통은 4, 5년을 잡아야 되는데 거의
1년 3개월 만에 이 모든 과정들을 후딱 건너뛰어 버린 거죠. 그래서 현재 예상되는 바로는 올 말에서 내년 초 사이에는 최소 2주 스케줄 잡아서 2주 떠날 거다. 그리고 나서 철거하고 착공하는데 한 2024년 말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다 보니까 완료되는 시점을 한 27년에서 28년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현재 번동 시범사업지의 관리계획 안에 있는 그 건축 설계 내용들을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 설계 내용들을 구역별로 한번 보면요. 첫 번째로 놀라는 부분이 바로 이 용적률 부분입니다. 보통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하더라도 3종의 법적인 상한 용적률인 300%를 모두 다 충족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기부채납 내지 임대주택 건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 평균 용적률이 306%를 넘어갔고요. 또 최고층 수는 35층까지 지어지게 됩니다. 동수는 총 13개 동이 지어지는데 전체 1242세대 중에서 임대가 생각보다 적어요. 일반적인 재개발에서도 허용 용적률을 넘어서 상한까지 지어지려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50%라는 서울시의 허용 용적률을 넘어서 300%라는 상한 용적률까지 다다르려면 거의 세대수 대비해서는 25% 내지 많은 경우에는 뭐 30%까지 임대주택을 지었었던 시기도 있었던 거죠. 하지만 여기는 종상향이 필요가 없는 기존의 3종 일반이었다는 점, 그리고 시범사업지로서의 일부 사업성 특혜를 좀 받았다는 점, 이 부분을 같이 좀 고려를 해봐야겠죠. 그래서 임대세대가 꽤나 작게 들어가면서 전체 조합원 수 대비해서는 어마어마한 세대수 증가를 가져왔다.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통합적으로 지하를 팔 거면 한층 더 파주지. 꼴랑 세대당 한 대 내지 정도의 주차 대수만 만든 게 조금은 마음에 걸린다. 요새는 보통 뭐 최소 1.3대, 1.5대 이 정도 주차 대수는 확보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거에는 좀 못 미치는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시기를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관리지역 고시되기 한참 전에 이미 조합 설립이 나서 진행을 하던 지역이었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차트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면적별로 이제 건축 설계가 나와 있거든요. 전용 50제곱미터가 있고 59 그리고 84까지 총 3개 타입의 구조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쪽 지역에서는. 그래서 대부분의 50 타입은 임대주택으로 들어가고요. 59도 임대가 상당히 많이 껴있어요. 그래서 5구짜리의 임대주택 비중이 그렇게 작지는 않았다. 과거처럼 뭐 전용 40제곱미터, 45제곱미터짜리 임대주택을 뽑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3룸 위주, 그러니까 일반적인 20평대 아파트 위주의 임대주택을 많이 뽑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는 일반 분양으로 많이 분양이 될 거고요. 또 나머지 세대들은 임대로도 빠질 거고요. 조합원분들께서는 단독주택 보유자가 거의 대부분이셨기 때문에 최소 84 정도는 충분히 가져가리라 라는 판단이 좀 들고요. 또 84 플러스 알파로 땅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84 하나, 59 하나 이런 식으로 1 플러스 1으로 분양받으시는 분도 일부는 계실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세대별 구성 비율을 봤더니 조합원이 전체 세대의 27%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중에서 27%란 얘기는 그만큼 일반 분양분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얘기고, 임대 세대 23%를 제외하더라도 전체의 절반이 일반 분양으로 고분양가로 분양만 할 수 있다면 이거는 사업성적으로는 정말 엄청난 사업성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조합원들의 구성비를 한번 봤을 때 단독 조합원분들의 비중이 거의 70%를 대부분 다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지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얻는 게 어려울 뿐이지 동의만 제대로 나와준다면 사업성적인 측면에서는 다세대 위주로 구성된 사업지에 거의 몇 배 이상의 비례율이 나오는 것이 현실이겠죠. 그래서 쉽게 생각해서 일반적으로 저층 재건축을 하는 5층짜리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 사업성과 15층짜리 고층 아파트를 재건축을 하는 그 사업성의 차이 정도가 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합원들께서 각각 가지고 계신 토지별 구성비를 봐도 거의 80~90%의 땅들을 누가 가지고 계시냐면 단독 조합원분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평균 대지 면적을 보면 거의 다 30~40평대니까 단독적인 건축행위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행히도 이런 분들께서 동의를 굉장히 쉽게 해주시다 보니까 사업성을 꽤나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의 다 특혜까지 일부 받는 시범사업지로까지 쉽게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주제가 있습니다. 과연
다른 사업지, 다른 모아주택 예정지들도 번동 시범사업지처럼 굉장한 사업성을 보일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오늘 분석의 핵심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그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앞서 봤던 것처럼 번동 시범사업지는 첫 번째로 시범사업지로서의 기간적인 그리고 지원에 대한 특혜를 좀 받은 측면이 좀 보인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지역은 과거부터 가로주택 정비사업으로 이미 추진했었던 동네이기 때문에 단독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도 동의의 문제가 없었던 지역이고, 동의가 잘 나오면서도 단독 위주로, 그러니까 조합원 수가 적다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많은 일반 분양분을 뽑아낼 수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지역은 이미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었던 곳이다. 그렇다는 얘기는 종상향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여기 있는 모아주택의 용적률, 종상향했을 때의 용적률 체계를 보면 기준인 200%가 있고요, 250%라는 상한 용적률이 있습니다. 이거는 2종 일반 주거지역인 토지인 경우에, 그래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기준에서 상한 용적률까지 허가가 나려면 이 전체 늘어나는 용적률 대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10%에서 20%가량을 계획을 하면서도 또 기부 체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거의 늘어나는 용적률의 절반 정도 수준은 공익 목적으로 빠져나간다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종상향까지 간다? 그러면 종상향되는 용적률을 또 얹어서 이만큼을 추가적으로 기부 체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업성적인 측면에서 300%까지 지어 놓더라도 실제로는 한 260, 70%가량이 조합원 몫이고 나머지 40%가량은 거의 공공에 대한 기부 체납으로 빠져나가는 몫이다 라고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3종 일반 주거지역이었다는 점, 이 세 가지 점 때문에 번동 시범사업지는 굉장히 좋은 사업성을 보였지만 나머지 2종 땅에서 진행하는, 특히나 다세대와 단독의 혼합 비중이 다세대 위주로 편성되어 있는 지역들은 절대로 번동 같은 사업성 기대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기부 체납 비율이 굉장히 높을 걸 예상하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는 얘기 제가 드리는 거냐면, 이렇게 갈 수 있는 사업지를 찾던가. 이런 사업지 중에 하나가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렸냐면 노량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노량진 사업지에 대해서 투자를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연락 주시면 제가 소개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이런 사업지를 쉽게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를 찾아다녀야 되냐면 다세대 위주로 구성된 사업지 중에서 노후도가 더 심각한 데를 찾아서 여러 가지 옵션을 줘야 된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옵션은 일단은 모아주택 모아타운 추진을 하더라도 만약에 제대로 안 돼서 세월이 몇 년만 더 흘렀을 경우에 정비사업, 그러니까 도정법상의 재개발로 진행할 만한 정도, 평균적인 노후도가 약 27, 8년 정도 되는 지역을 찾으셔야 된다.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높은 프리미엄을 주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낮은, 그러니까 피가 형성되기 전 예정지 단계에서 들어가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제가 많은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번동 관리계획 보시면 충분히 파악이 가능하시리라 보여집니다. 자, 총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1호로 사업 인가가 떨어진 번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에 대한 관리계획을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제가 느낀 점은 인센티브를 꽤 많이 준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기초에 예상했던 거는 도정법상의 재개발보다 인센티브 적고 더 많이 뺏어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순수한 민간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어서는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가장 역점적인 추진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그리고 임대주택에 대한 비율도 도정법상의 재개발보다 오히려 더 낮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노후도 안 맞으면 노후도 낮춰주고 사업성 낮으면 사업성 올려줄게 라는 얘기가 실제로 관리계획에서 증명이 됐더라 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다만 오세훈 시장께서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가 있죠. 그게 바로 동의율입니다. 동의율. 그래서 동의율 잘 나올 지역을 찾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은 투자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요. 번동 모아타운이 사업성이 굉장히 좋았던 이유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미 3종이었으면서 단독주택이다.
거기다가 또 시범사업지라는 티켓까지 얻었으니까 여기는 사업성이 굉장히 훌륭하면서 통합된 하나의 단지로, 그러니까 모아타운 떠올렸을 때 이제 번동 바라보면 누구나 다 기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시범사업지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식으로 관리계획을 살펴본 것처럼 나머지 이제 하나씩 70군데의 후보지가 진행이 돼가면서 관리계획이 발표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이런 관리계획 속에서 내가 투자할 지역에 대한 미래를 엿보는 그런 합리적인 투자를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해결사 솔로몬이었습니다.